텐션의 여러분을 찾아가는 뉴스 보자관. 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판정한 주치의 백선아 서울대병원 교수가 국회의 권고, 즉 사망 진단을 외인사로 바꾸라는 권고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백선아 교수는 백남기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치료를 시행했다며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치의라, 글쎄요. 박근혜 씨의 담당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장이지요. 박근혜 씨 주치의로서 박근혜 씨가 정치적 위기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진정성을 갖고, 그 진정성을 갖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을 시행한 것은 아닐까요? 대구 달서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 농도가 4대 강 중 하나인 금강과 비교했을 때 최대 3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는 낙동강 수돗물 못 먹겠지요. 이걸 쟁점화한 사람이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꼴인데, 조원진 의원, 그런데 2009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북, 경남 등의 주민들이 수질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질을 좋아지게 하자며 4대강 사업 하자더니 수질이 나빠졌네요. 네. 이런 물이 혼탁한 수준의 국회의원을 두신 대구 달서병 유권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미국 백악관 상공을 날고 있다 이러면 뻥이 지나친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태평양 건너 헬기를 몰고 갑니까?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상공을 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2차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11년 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자랑질을 한 비디오 테이프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힐러리 남편의 성추문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대 후보는 성추문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아닙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말이죠. 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잘못을 추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CNN 시청자 조사에서는 이번에도 1차 토론 때처럼 클린턴이 우세했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클린턴을 토론의 승자로 꼽았습니다. 한국명으로는 화투가 마땅할 트럼프. 네, 흑사리 껍데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던 레지던트. 그 레지던트가 잠적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잠적하기 전 그의 행적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권모 레지던트가 잠적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또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정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은혜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특위 주장처럼 진단서를 수정하는 건 마지막 작성자 소관이다. 그 사람 권리다라면 네. 엄밀히 따지면 백선아 교수가 아니라 그 마지막 서명한 전공의가 되는 거네요. 수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예. 그 전공이 지금 잠적했죠. 지금은 이제 다시 그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사망진단서가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고 잠적했다는 이제 얘기가 돌았습니다. 예, 돌았어요. 전화번호도 18일 바뀌고. 날부터 10월 초에는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다 그러고요. 예. 의무 기록을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전공의가 계속 의무 기록에 백선아 교수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했고 사망 진단서를 상의했다 뭐 이런 기록을 남겨요. 예. 그런데 통상 이제 의무 기록에는 그런 누구랑 상의를 했다든가 뭐 보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적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 기록에 이런 이야기를 기재를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이 신찬수 부원장은 내분비 내과를 전공하는 분인데 왜 이 그 백남기 선생님과 같은 신경외과 환자에 이렇게 집중을 했고 또 그 백선아 교수는 이 파킨슨병이나 뇌종양 전문 교수거든요. 그런데 뇌출혈 전문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당일날 본인이 왜 수술을 집도했는지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권모 이 전공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난번 이윤성 교수는 워낙 이제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병원의 상부까지 이런 경우는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같이 공유하고 상의하게 돼 있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단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전공의 증언을 조금 들으면 좋은데 만날 길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잠적했다고 하니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분을 어디다 이렇게 숨겨놨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기관 증인을 일주일 전에 채택해야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그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지만 짧게 서울대가 의료윤리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네네네. 이렇게 의료 분쟁이 발생할 상황에는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도 이미 이제 의료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아직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족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절차도 좀 밟아보는 것을 유족에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볼까요? 그럼 특위에서는 못 건드렸지만 윤리위 통해서 사망진단서를 정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특위는요. 서울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공식성은 없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전해드린 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전경련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사회이사이기도 한 박병원 경총회장 격분했는데요. 이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박병원 회장의 이 같은 중요한 발언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에서 삭제된 채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의 코멘트까지 덧붙여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록 초안이 작성되면 사적 발언, 여담 등을 삭제하고 또한 위원회 삭제 요구가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회의록이 최종 확정된다. 그리고 초안은 삭제된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맞죠? 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하나씩 짚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 11월 6일 제173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왼쪽 것은 개회 시간과 종료 시간이 적시되어 있고 17시 05분부터 19시 20분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 총 44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반면에 오른쪽 것은 개회 시간만 있고 30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랫부분에 의사봉 3타 19시 20분 회의 종료가 있고 왼쪽 것에는 회의 종료 시간이 없이 의사봉 3타만 있습니다. 어떤 게 원본 같습니까? 글쎄 제가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누가 봐도 왼쪽이 원본이고 정확하게 회의 종료 시간. 우리 회의하면서 늘 회의록 기재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렇게 종료 시간을 적시한 것이 원본이고 오른쪽 것이 조작된 겁니다. 이렇게 제출한 회의록을 원본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사부에서 나왔었던 감사 보고서는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삭제를 할 때는 위원장님.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삭제를 할 때는 말입니다. 그다음. 네. 삭제를 할 때 저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삭제할 때 이렇게 나와요. 삭제. 무조건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 파일 35분 30초. 4시에 회의가 시작했는데 35분 30초에서 47분 40초까지 12분 10초를 이렇게 명시를 해요. 음성 파일 삭제. 저렇게. 저런 논쟁이 있을 때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언쟁을 하고 난 거를 위원들이 동의를 얻어서 삭제를 하죠. 삭제를 하면 삭제 기록까지 저렇게 나오는 게 기록하는 게 회의록이에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보면 삭제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심사위원 문제를 지적한 거, 사전에 사업을 진행한 후에 위원회 사후 승인 의결을 요구한 문제에 대한 지적, 필요 사업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지적, 직원들의 위원회 보고 태도 및 월권에 대한 지적, 예산에 외국에 나간 행사의 예산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 이런 내용, 이런 발언들을 14페이지 분량 정도를 다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해도 됩니까? 국회를 이렇게 허술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본이 제출됐다고 들었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저런 내용들이 저게 무슨 사적인 대화입니까? 여담입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여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삭제한다고. 저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고 저거를 알아야지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했는지, 국회에서 세워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비판받고 고치면 돼요. 그러나 회의록은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제출해야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네. 이렇게 해놓고서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짓을 공공기관이 해도 됩니까?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됐다면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이죠. 생각합니다. 박병원 의원이 이 173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오늘 포스코 이사회를 하다가 여기에 늦을 것 같아서 중간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재단법인 미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450억, 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사회 취임만 원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부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도 못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기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박병원 의원이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정경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모금을 해서 미르재단을 설립했다는 포스코 사회이사의 명백한 증언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경청회장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겠습니까? 이 박병원 의원은 재정경제부 1차관 출신이에요. 온 국민이 잘 아는 분이에요.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인 국민행복기금 초대 이사장 지냈고 전국은행연합 회장 지냈고 현재 경청회장이에요. 포스코 사회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분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박병원 의원이 그 다음에 발언을 이렇게 해요. 문화예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시비도 한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위원장님이 저는 그게 몇 세나와 겹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몇 세나가 있는데 왜 따로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게 회의록에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회의록에 위원장님 발언 내용까지 다 빼고 국회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런 됩니까? 이게 빠졌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런 거를 회의록에 있는데 다 빼고 국회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용훈 본부장이 전결했어요? 전결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요청하신 사항들을 가짓수라든가 이런 게 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장이나 본부장들이 그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뭐 이메일이라든가 의정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재는 받지 국회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정리해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첨부 서류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 서류까지 제출해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제 라인을 타서 결제를 받고 하는 과정은 저희가 없이. 그럼 아랫사람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부장이나 결제를 사무장은 받지 책임 안 지고?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까지 하여튼 누가 책임지고 국회에 보냈는지까지 국회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을 한 3분 30초 정도를 더 드렸는데, 더 드린 이유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성에 좀 그런 질의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3분 30초를 더 드렸는데,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요. 허위 조작 자료를 지금 국회에다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삭제된 내용을 떠나서, 물론 아까 삭제된 내용 중에서는 미래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증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럼 내용을 떠나서 이건 범죄 행위인데.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방부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기된 것이 바로 선제 타격론인데요.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네,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의중이 더 중요하겠죠. 한반도 국제정세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선제 타격론 어떻게 보느냐?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 전문가이시고 또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최근에 핵과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뉴스를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연결했는데요.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최근에 독자적인 핵 무장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내부에서 여권 일각에서. 예. 네, 그리고 또 선제 타격론도 같이 나옵니다. 예. 예, 두 가지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가 선제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 선제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예를 들어서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제 타격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의 군인들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군인들의. 예, 군인들은 이번에 지난 9월 18일인가 미국의 그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CFR. 예.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은 실패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유일하게 그 합참의장을 지냈던 군인 출신 하나가 선제 타격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주류사회, 미국의 주류의 그 여론인 것처럼
뭐랄까 과장됐다 그럴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소위 파급 효과 내지 그 재앙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선제 타격을 했다고 칩시다. 네. 미국이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미국이 해야 됩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겠는가? 우선 첫째,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도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 또 설사 선제 타격을 했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지금 최전방에다 배치해놓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 문자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핵을 뺏을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나 방사포로 남쪽이 불바다가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거 선제 타격론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선제 타격론이 미국 주류 의견이 아니고 일부 군인들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미 정부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예방 타격이었던가요? 네. 그게 그겁니다. 프리엠티브. 네, 결국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방 타격이라고 클린턴 시절에 영변 핵시설 이런 검토를 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94년에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미국이 선제 타격 하려고 했던 걸 그만둔 것처럼 돼 있는데 당시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내막적으로는 네. 선제 타격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게 가져올 여러 가지 악영향, 특히 선제 타격을 한 뒤에 받게 될 일어나게 될 한반도 전쟁의 피해 이런 등등을 내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로 미국이 크나큰 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퇴로를 찾고 있는데 마침 그때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고 그걸 미국이 받아들였죠. 한국도 받아들이도록 권고를 하고 그래서 그때 94년 6월 달에 북폭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 정부 내에서 검토되다가 자체적으로 현실성 없다고 폐기했다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때는 외형적으로 이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이 합의됨으로써 미국이 타격할 필요가 없이 됐다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됐지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선제 타격은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준 걸로 돼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미국 특히 군부 내에서 그 선제 타격 시 몰고 올 여러 가지 재앙적 후과 이거 겁나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제 타격하면 전면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됐겠군요. 그러기 전에 전쟁은 3일 만에 끝내지만 전쟁은 그다음에 그 전비는 $1,000억 정도 들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그 후과를 정리하고 복구를 하는데 적어도 남쪽에 30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경비는 $3,000억 들 것이다. 그다음에 수백만 명이 죽게 돼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이미 섰어요. 당시에 금전적으로 그리고 인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예, 우리 주한미군 내에서 그런 계산을 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내막을 좀 들었죠. 그러니까 복구하려면 한반도에서 30년을 걸려야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예. 6.25 때 비해서도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죠. 무기들이 훨씬 더 발달했으니까요. 그럼요. 이럴 것이 많아졌죠, 이제 우리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전쟁은 금방 끝나도 너무 많은 사람과 그리고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다, 당시에. 그렇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가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고영주 이사장의 과도한 색깔론을 질타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라는 게 다양한 서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품격에 맞는 이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요. 공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를 놓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조금은 더 예우를 갖춘 표현이 적절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못지않게 그걸 해결하는 절차가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을 다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사장님 말씀을 다음 의원님들 질의에 뭐 다 나오고 또 말씀하실 기회가 많은데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장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방어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절차에 맞고 절제된 그런 말씀을 해 주십사. 극우 성향의 한 그 인터넷 매체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고영주 이사장께서 법정 증거로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환 명예교수가 문재인 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이런 의견서를 썼는데, 공산주의자 특징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영웅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등 11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특징들 가운데 서너 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아 마땅하고, 6, 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본인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특징 11개가 다 발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는 이미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어서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를 이사장님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견해도 이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사장의 견해와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는 근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 더구나 제1야당의 전직 당대표이고 국민의회에서 선출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모든 조건에서 11가지 모든 항목에 의심이 없이 완벽하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거기 다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그러면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께 표를 던진 전체 국민 48%,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준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당대표를 뽑아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를 그러면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무슨 방문지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아니라 무슨 공안제일연구소 소장, 방공연구소 소장을 하셔야 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 28일 재판 가지고도 말씀하신 게 참 기가 찹니다. 3천만 원 손해배상을 받았으면은 본인의 그런 거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기는커녕 바로 얘기한 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다. 판결에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사법부까지 모두 가는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의 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일 날 정기이사에 지금 이사장 거치권 상정되어서 논의될 예정이죠? 예. 저는 더 이상 박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인 이념투쟁의 장으로 또는 본인의 법정소송의 방편으로 악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제는 MBC를 정상화시키시고 경쟁력 있는 그런 방송국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방송이 공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걸 가지고 풍지평가를 일으키지 마시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이제는 거취를 결정해 주시는 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전 의원 측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먹기에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여 그것이? 나가 만날 거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폭격을 해도 끄떡없는 원전 같은 남자 인사드립니다. 원전 같은 남자라. 위험한 남자. 언제 흉기가 될지 모를 남자구만. 허나 4주간의 첫날 아니니? 야, 트럼프 망하는 거 봐라. 보수정당 몰락 그거 한순간이다. 그렇지. 국민의 뜻 무시하고 고고싱하다가 벼랑 끝까지 가는 거지. 원전 운운하는데 당신이 할 소리라고 여전히 믿고 있나? 지진 나서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무관하냐 이거야? 왜 모르는 척이야? 당신 사돈이 원전에 부실 부품 납품했었잖아. 닥쳐 이 새끼야. 피박 퀴즈에 왜 당신을 다시 부른 줄 알아? 화수분이거든. 씹을 거리가 많아서 그래. 마약 사위, 원전 사돈, 횡령 누나, 금수저 딸, 친일 아빠. 허나 너도 풀려나왔잖니? 넌 사골이다 사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특혜 채용 의혹 그렇게 우려먹어도 아직도 진국이에요. 닥치라고.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백혈병 노동자 무시하고 부동산 사업 눈독 들일 때부터 알아봤지.
소형화, 경량화된 휴대용 폭탄 갤럭시 노트 7만의 문제냐? 엔진 결함 문제 때문에 88만 5천 대나 리콜하게 생긴, 그래서 소나탈차가 돼버린 소나타만의 문제냐? 한국 재벌 경영의 적폐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뭐 미쳤어? 지금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꿈꾸는 당신이 그게 할 소리야? 가만있자. 지금 읽은 대본? 이거 누구 대본이지? 그거 저 이완배 기자 대본인데 왜 그걸 읽으셨어요? 아이고 이런, 내가 실수했구만. 뭐 그래도 별일 없을 기다. 삼성전자는 일단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전격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니? 현대차도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잖아. 야, 수리비용 따져봤니? 대당 $1,000만 해도 1조 원에 육박해요.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 정신은 두 기업을 기사회생시킬 기다. 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야 되겠어? 작은 위기에 휘청거리는 우리나라라고.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은 합쳐서 국내 총생산 GDP의 5분의 1을 차지해요. 그룹 계열사 다 합치면, 그러니까 삼성그룹 플러스 현대차그룹 이렇게 합하면은 3분의 1이 된다고. 삼성과 현대차가 흔들리면 이거 감당이 되겠어?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어쩌긴 두 회사가 21세기 스마트 혁명 시대에 과학을 접목한 창조 혁신적 기업 문화 창달을 위해 굿을 벌여야지. 굿.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줄 분은 점쟁이와 무당뿐이라고. 어떤 누나처럼? 비웃지. 한심해 보이지. 사실 세월호 승객 476명 전원이 죽었어봐. 메르스 감염자 186명이 다 죽었어봐. 백남기 농민이 사고당한 민중 총궐기 참가자 10만 명이 다 죽었어봐. 그나마 사망자 수가 그렇게 적었던 것은 다 점쟁이 무당분들 덕분이었다고. 지난 총선에서 그 깡패짓을 하던 새누리당이 한석도 얻지 못하는 위기를 피하고 도리어 100석을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다 삼신할매 박수도사 처녀보살 덕이다, 이 말이지? 그렇지. 예전 같으면 정권이 타도당하고 우리 모두 쇠고랑 차고 쇠사슬에 줄줄 엮여서 목에 이름 걸고 종로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판인데 여전히 떵떵거리고 심지어 청문회도 면제받는 그런 특권을 입고 있잖아. 이게 다 무속 정권 때문이라고. 혼이 비정상인 세상에서 우주가 도와주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병신 새끼들. 아이고. 이님? 무와 환이 싸우지도 않는데 나오셨네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들. 야, 너희들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는 날에는 천원 실업자가 될 거야, 이 족같은 새끼들아. 영감님, 뭐 잘못 드셨어요? 왜 들어오자마자 지랄이세요? 이 영감님, 욕을 너무 많이 한다고 게시판에서 원성이 자자해요. 욕 좀 그만하세요. 족가이 새끼들아. 아이 새끼들, 욕을 안 하게 해야지 욕을 하게 해놓고 입 닥치라고? 이 씨발 새끼들. 아이고. 자자, 이님, 오늘은 삼성차와 현대차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답이라고 봐요. 내가 소시적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지론 아니겠니? 그렇군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지.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더 이상 시장에게만 맡기는 거, 그거 언제적 얘기야. 그래서 시장에다가만 뭘 맡기는 거, 이걸로는 추호도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수 없다고 봐요.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으로 재벌기업의 법인세 그동안 많이 깎아줬는데요. 이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우선 부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상식을 일깨우고, 그럼으로써 재벌의 독점을 완화하고 나아가 재벌이 한국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겠군요. 아니지. 법인세를 못하러 올려. 아니,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가능합니까?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재벌을 개혁해야 한단 말이지.
하지만 법인세를 안 올려도 돼. 됐어? 앞뒤가 안 맞지요. 법인세를 계속 깎아주니까 이 나라 재벌들 쌓아놓고 쓰지도 않는 유보금 잔뜩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재벌들 탐욕에 제동을 거시겠다면서요? 이 새끼, 이 희발 새끼, 이 귓구멍에 껌딱지를 붙였나? 야, 이 새끼야, 잘 들어, 이 새끼야. 재벌의 탐욕을 끝장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알아들었지? 아니, 재벌들에게 받아야 할 법인세를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걸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지원할 돈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 국가 경제의 재벌 의존도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인세 인상과 경제 민주화가 무관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씨발 개새끼, 너 이 씨발 똥보 새끼, 무식한 게 자랑이야 이 새끼야? 잘 들어, 재벌이 있어. 재벌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재벌이 부자가 됐어. 근데 금고에 돈을 숨겨둬요. 그리고 풀질 않아. 알아들어? 그니까요. 그럼 안 되지 이 새끼야.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재벌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경제 민주화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 금고를 열어서 그동안 안 낸 세금 이제는 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이 새끼야, 이 씹새끼. 이 새끼 진짜 깡패네 이 새끼. 신고해야 돼 이 새끼. 남의 재산을 삥 뜯으려고 하니까. 너 이 새끼 그 재벌집 애들 졸졸 쫓아가서 가진 거 다 내놔 이 새끼야. 그래도 돈이 나오면은 100원부터 한 대다 이 새끼야. 이럴 거지 이 씨발 새끼야. 이 똥보 새끼. 못 알아쳐먹어 이 씨발 새끼가. 그만하세요 좀. 영감님, 법인세를 도리어 더 인하하면 안 될까요? 제발 좀 경제 민주화하라고 재벌들 구워 삶을 용도로 말이에요. 깎아준 법인세인데 또 깎아주면 재벌도 인간인데 미안해서라도 경제 민주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야, 너희들이 진짜 짱이다 이 새끼들아. 새끼들 그 입만 열면 사이다 야 씨발. 그만들 하세요 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자, 문제 내시죠. 그럼 뭐 문제를 내도록 할 텐데, 자, 이 똥보 새끼 저 성깔 있어 저 새끼. 자, 그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연출가 탁현민 씨가 대법원에서까지 그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하는데, 변희재를 끝내 이긴 거지 탁현민이가. 근데 이 탁현민이 친구가 그 문재인 최측근이지. 2012년 총선 말아먹은 새끼는 저 똥보 새끼. 2012년 대선 말아먹은 새끼는 저거 탁현민이라고 하더만. 민자 들어가는 새끼들은 다 쓰레기야.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탁현민은 변희재한테 뭐라고 말해서 소송을 당했을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가장 모욕적인 말을 했지. 정답은 듣보잡. 그건 아니죠. 그 말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걸었는데 아마 승소했지요? 또라이는 찌고 듣보잡은 이기고. 약간 참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은. 자, 뭐 정답 아십니까? 정답 바로 가자. 이런 욕을 쓰면 안 되지요.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자, 정답은 이은재보다 못한 컴맹. 네, 탁현민이 변희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송을 당했을까요? 자,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같이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노동운동가 이소선 여사를 기리는 이소선 합창단의 초청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북구 수유 1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투쟁 현장에서 가슴으로만 났던 이소선 합창단의 선율, 가을의 중심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무료 입장입니다. 한결의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결의 김태규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발목 비틀어 미르 재단 모금을 했다. 이런 회의록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예위라고 하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여기서 이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사업을 이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입니다. 예. 민간 뭐 교수들이나 뭐 경제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예. 여기에 그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이분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년 11월 16일 문예위 회의에 가서 이제 투덜댄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제 포스코 사회이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포스코 이사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또 무슨 미르라는 곳에 30억을 낸다고 하더라. 이게 기업 발목 비틀어가지고 뭐 또 재단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문예위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냐 이러면서 당시 박명진 위원장한테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정부에 이런 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또 고갈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이 돼서 지금 방향으로 안 맞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회의록에 남아야 하는데 최종 완성된 회의록에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초본을 이제 입수를 해서 이 문제되는 발언이 빠졌다. 이 사실까지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교문위에서 이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일이기도 해서 도종환 의원이 박명진 문예위 위원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이 회의록이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건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박명진 위원장은 그건 실무자들이 그 발언을 여담이라고 생각해서 안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회의록 이제 속기 초벌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회의록으로 보존하는 게 관례로 돼 있고 초벌은 정리된 직후에 다 삭제된다. 그러면서 그 문제된 발언은 없어진 최종 회의록이 남은 이제 경위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의 그 회의록은 원본이 이제 총 45쪽인데 14쪽 분량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문예위 내부 운영 문제를 제기하거나 무슨 문학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뭐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배제한다고 얘기해서 우리 마음대로 심사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뭐 박병원 경총회장이 말한 그 미르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 뭐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었다는 거고요. 예. 어쨌든 공공기관의 문서가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중요 부분이 다 빠지는 건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박명진 위원장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안건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록을 정리했다고 해도 재량권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정리한 것 같다. 규정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실무자들이 실무자 선에서 이 재량을 행사하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가는 좀 의문이 남고요. 예. 실무자 선에서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회의록의 그 민감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문화예술이 담당이 누구냐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상일 문화예술정책관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그 정윤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 경찰이 내사를 들어가고 문화부가 자체 감사를 했는데 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대통령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불러서 이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공무원 2명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는 그런 사실. 예. 그게 이제 저희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이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 이 부분 보고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당시에 출석했던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에게 이 건을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메모를 건네준 사람이 바로 우상일 문화예술정책관입니다. 이 문화예술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 미르재단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회의록의 그 부분을 삭제에 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더더욱 그걸 여담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여담으로 여길 수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외부에 공개됐을 때 상당히 VIP 내지는 누가 난처해진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이제 개입됐을 것이고 이거를 여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웃긴 게 당시 그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이거를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죽자고 달려들고 얘기한 건데 이 웃자고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여담이라고 받아들였다.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삭제된 경위도 좀 확실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중국 어선과 백남기 세월호 추모 시민을 싸잡아 비난했다고요? 어떻게 이 중국 어선과 이 추모 시민이 싸잡힐 수가 있습니까? 예, 그 해경 고속 단정을 중국 어선이 일부러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서해 소청도에서. 예. 그래서 참 이것을 연결을 시켰는데 그 연결시킨 논리를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전에 이제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일 소청도 인근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중국 어선이 해경 단속요원을 위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관련 인력과 장비 도입을 이번 국회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곧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일이 서해상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영웅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 사거리를 보라. 세월호 천막, 불법 시위로 사망한 백남기 씨 천막은 국가 공권력 추락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불법 폭력 시위대는 광화문으로 몰려가서 죽창, 밧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의 눈을 찔러댄다. 그리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야당과 좌파 언론들은 국가 폭력 운운하며 벌떼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공권력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그리고 백남기 추모하는 시민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하나로 이제 꿰은 건데요.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해경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예.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중국 내부에서 무슨 소요 사태가 났을 때 뭐 이럴 때 공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제 단어를 갖다가 붙인 것이고 이건 어쨌든 대한민국 내부에서 조금 더 진실을 밝히고 바라는 어떤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해경을 들이받고 거의 살인미수에 마찬가지 이르는 그런 중국 불법 어선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매우 말이 안 되고 좀 정신없는 짓인 것 같고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 출신인데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 이른바 기레기들 중에는 정말
말 안 되게 하나의 주제로 이제 몰아가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지석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아마 기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정지석 원내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뭐 의식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이 나오니까 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이제 이어가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물을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명백한 행정 절차법 위반이다. 국가 공권력 무력화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은 불법 시위꾼의 아부하는 소리는 그만하고 경찰 병원에 가서 의경들을 위로하는 일을 한번 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것까지 한편의 그 비논리와 물상식의 발언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 세월호 백남기 추모 시민과 중국 어선 둘 다 한국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국민을 상대로는 이겼고 중국 어선을 상대로는 참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예.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 대처 잘했다 이러면서 4년 동안 그 일을 담당한 경찰관을 포상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제 제출을 받았는데요. 박승춘 처장의 취임 이후 포상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2013년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 명목으로 24명의 경찰 공무원에게 국가보훈처장 포상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명목으로 경찰 6명에게 박승춘 처장이 자기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포상을 한 건데요. 이 포상 사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보훈처장 행사장 입장 제지 및 사퇴 촉구 기습 피켓팅 등 돌출 행동 계획 사전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8 기념식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한 지역 여론 및 반발 상황 사전 예측 분석 전파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가 5.18 단체의 돌출 행동 우려 첩보에 따라 돌출 행동 우려 인물에 대한 움직임 면밀 파악. 이게 이제 공적 조서의 내용이고요. 국가보훈관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상훈을 세운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들의 어떤 그 부분을 이제 기념을 해주는 국가보훈관은 상당히 거리가 멀죠. 5.18 기념식에서 박승춘 처장이 입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해서 무슨 지역의 어떤 민심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제압하거나 그런 그 우려 인물을 사찰하고 뭐 이런 이거 잘했다고 지금 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김혜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승춘 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허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놓고 뒤에서는 포상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처신이다. 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유, 이런 생양아치들 정말 이거 어찌해야 될지. 아이고, 치우는 것도 일이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 만나는 날입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가 오늘 아침에 경제의 속살에서 한번 짚어줬는데, 화물연대 파업, 이게 정말 뭐 한두 해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더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로서는 또 화물연대 출신이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감회가 깊습니다. 예. 13년의 역사를 아주 짧게나마 짚어드릴까 합니다. 예.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파업으로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했죠. 예. 당시 아주 폼나는 구호가 있었어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 누가 만든 표입니까? 제가 만들었죠. 야, 그렇군요. 지금도 그 표 쓰는 것 같던데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당시 이른바 운동권 구호가 대단히 경직돼 있죠. 예. 16자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좀 다른 형식을 한번 취해보자 해서 이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런 구호를 걸었는데 제가 이거 만들 때 협박도 엄청 받았어요. 공안기구 쪽에서 파업하는 건 좋은데 세상을 바꾸자 이러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협박도 받고 엥?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2003년 파업이 첫 파업이고 당시는 사실 물류라는 개념조차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통용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예. 국가 경제에서 물류, 즉 화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좀 일깨웠던 이런 것이기도 하고 아마 참여정부 초창기 첫 해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당시 참여정부는 굉장히 발빠르고 포괄적인 대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3년 5월 한 2주 정도 파업 이후에 합의 타결을 했는데 그 몇 개월에 걸쳐서 법령만 72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정부 부처도 많이 개편됐어요. 당시에 이제 화물연대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딱 하나,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는 물류정책과로 바뀌고 물류정책국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쭉 바뀌어나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무시해서 문제가 된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것도 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해서 뭐 다양한 분야의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고 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파업으로 구속도 되고 막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2008년에 또 극적인 등장을 하죠. 미친소, 광우병, 촛불 집회가 이제 벌어졌을 때 예. 사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화물연대가 등장을 하죠. 우리 손으로 미친소 운반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호응을 받았죠. 예. 그 촛불 집회에서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가셔도 당시 이제 10대 젊은 어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발언을 해도 저 사람 누구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 화물연대에서 미친소 우리 손으로 운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촛불 집회에서 유일하게 박수받았던 데가 화물연대였었죠. 예. 개인적인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저도 뭐 노동운동하면서 이러저러한 대규모 집회나 이런 데서 연설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 한 3만 명쯤 모인 그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나, 예. 어쨌든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손으로 미친 소를 운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그 연예인급으로 하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9년에 또 한 차례 이명박 정부하고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대한통운에 근무하던 박종태라는 택배 노동자가 있었죠. 예. 근데 이 운송료 80원 때문에 택배료 80원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아이고 세상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아무런 대응이나 대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월 16일 날인데 그 추모제를 거의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전에서 모여서 했는데.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국회에서는 이제 죽창 시위다. 이래가지고 이제, 웬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죽창을 막 들고 와가지고 휘두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도 오고 막 이런 날 수천 명이 대치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은 제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경찰이든 조합원들이든 수키로가 직선 도로에서 퇴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충돌을 하니까, 당시 물론 이제 경찰도 굉장한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차량만 100대가 부서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 당연히 수백 명 연행되고 수십 명 구속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2009년에 있었던 그 이른바 화물연대 죽창 시위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지도부는 피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로 피신을 했나 하면 민주당사로 지도부가 이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좀 넘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상주가 되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우리가 머물 일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도부가 또 부랴부랴 민주당에서 빠져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경찰 병력이 민주노총을 침탈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화물연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철도가 파업을 하면 KTX나 이런 여객운송에는 사실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예. 왜냐하면 필수 유지 업무를 지키는 합법 파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물 분야는 상당히 다릅니다. 화물 운송 차질이 이제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 대체 운송을 화물연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물연대 당연히 철도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 이렇게 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6년 10월 10일 공공실을 위하여 화물연대가 또 파업에 돌입을 했죠. 근데 사실 화물연대 파업이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도 한 달 내내 떠들었잖아요. 여기 철도가 파업하고 있고 한진해운 사태가 있고 한데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하게 되면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도 그 미친 운송 거부를 포함한 화물연대 파업을 했죠. 이때 정부 발표로 일주일 만에 7조 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1조씩 손실이 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하루에 1조씩 국가 경제에 기여를 했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8년 파업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교섭을 지시했고 나중에는 공식 사과까지 합니다. 화물 운송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걸 잘 몰랐다. 이런 공개 사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와 언론들은 한 달 내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날 거다 이 얘기만 했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좀 얘기하고 싶고요. 뭐 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경제지 사설이나 칼럼들을 쭉 읽어봤더니 너무 성급한 파업이다. 천천히 풀자. 이런 얘기
주로 하시던데. 예. 여보세요들 13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13년 전부터. 13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지금 와서 어려운 건 안다. 그러나 대화로 천천히 풀자.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13년 동안 뭐 하셨냐고요. 한 20년은 지나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너무 성급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적폐 기준이 한 20년, 한 40년 이쯤 돼야 적폐로 보나 봐요. 예. 아무래도 그야말로 전략적 인내를 해온 겁니다. 오죽하면 10월 11일 00시까지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서 파업을 했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합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노동자들의 기세와 기대와 그 자부심이 물론 이제 중소 수출입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애가 탈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건데 여기다 이제 그 기름을 끼얹는 발언을 국토부 장관인가요? 이 양반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면 이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철도가 파업을 하면 화물, 육상 화물 운송 운임이 높아진다. 예. 거의 한 2배까지 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니 화물 노동자들이 그 운임이 뛰는데 설마 파업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개돼지 취급을 딱 한 거죠. 화물 노동자들 개돼지 취급 받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손해도 엄청납니다. 뭐 당장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에 달하거든요. 유가 보조금. 예. 6개월 동안 안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지도부 아마도 구속될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 감수하면서 투쟁에 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2003년부터 2008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사실 이분들 노동자 취급도 못 받거든요. 언론에서는 파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운행 거부, 운송 거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예. 그야말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니까 연대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관심, 좀 욕은 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참 13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는데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겠지만 핵심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이건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능과 불통의 상징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화물운송 시장의 그 갈등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물류시장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그 소셜 커머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불법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소셜 커머스 쪽에서는 좀 그 불만이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장은 바뀌고 있거든요. 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8월 말에 사실은 화물 운송 시장 개선 방향이라는 걸 발표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꼬이고 폭발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서늘해지긴 했는데 햇빛이 정말 눈부시네요. 예. 이런 날이 며칠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을과 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날이 아무래도 또 금방 또 겨울이 찾아올 것 같고,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볕은 찬란한데 서늘한 그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불 덮고 있는데 그렇게 구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한 또 아늑한 그런 기분을 또 모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늑했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그런 아늑함 느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 고생도 안 하고. 예. 아이고,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프랑스의 지성의 별이라고 하는 볼테르의 철학소설 예. 깡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책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테르 하면은 샤를 12세의 역사, 루이 14세의 시대, 이런 그 역사적 안목이 담긴 그런 책들도 펴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관심을 받았고요. 볼테르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서 싸우겠다. 네. 이른바 그 관용의 핵심을 설파한 거라 얘기하죠. 예.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을 상징하는 얘기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 우리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도 그렇지만은 자꾸 이 프랑스는 부러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뭐 우리 한국 역사에도 멋진 그 지성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볼테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볼테르는 루소나 디드로, 꽁디악 등과 더불어서 프랑스 백과전서파 그리고 이 프랑스 계몽 사상을 추석을 놓은 대표적인 지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계몽주의자들이 주로 뭐 이런 이론적인 글들, 역사적인 글들도 많이 쓰지만 트라꼼트라고 해서 소설 형식의 계몽적인 저작들을 아주 많이 펴냅니다. 이런 팸플릿들을. 예. 볼테르도 그렇지만 디드로도 그렇고요. 라모의 조카를 통해서 그렇고요. 또 루소도 우리 신 엘로이즈는 연애와는 아주 멋진 소설책을 펴내고요. 예. 이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계몽을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볼테르의 깡디드 혹은 낙관주의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라 하는 그 메시지인데요. 예. 종교, 정치, 식민주의, 노예제도, 전쟁, 자연재해 또는 인간 조건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이성의 빛으로 무장하고 합리적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불의한 권력, 불관용의 권력에 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 PD님 말씀하셨지만은 볼테르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광신이 불관용을 낳고 불관용이 불의를 낳는다. 예. 어떤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동반하지 않는 그 광신이 불관용을 낳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관용이 불의를 낳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 불의가 바로 부패를 낳고 이 부패가 바로 우리의 삶의 전면적인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여기 이 철학소설 깡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책은요, 말 그대로 소설인데 그 깡디드라는 한 젊은 청년이 에스트팔렌이라는 남작의 성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쫓겨나서 전 세계를 한번 쭉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여행 소설이고요. 이게 성장 소설이기도 하죠. 예. 여행을 거쳐서 자신의 성장을 다시 한번 모색한다는 맥락에서 이걸 여행의 서사, 성장의 서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팔렌에서 쫓겨나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거쳐서 엘도라도 들어보셨죠? 예. 남미에 있는 그 유토피아, 정말 그 아름다운 이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죠. 엘도라도 노래도 있잖아요. 영화도 많이 있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바로 노래입니다. 아,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리고 수리남,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쭉 거쳐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농가까지 이르는 쭉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예. 엘도라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두더라도 여기에서 볼테르가 계속 묻고 있는 건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간들인데 왜 이렇게 곳곳에서 불의를 저지르는가? 예.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 이걸 계속 묻는 것 같은데 제가 그중에 두 구절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깡디드가 여행을 하면서 어떤 흑인을 만나면서 나눈 대화 중에 하나인데 흑인이 말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옷이라고는 1년에 2번 거칠게 짠 속바지 하나를 줄 뿐입니다. 노예를 대할 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탕 공장에서 일하다 절구에 손가락이 끼면 손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달아나려고 하면 다리를 잘라버리죠. 저는 이 두 경우를 다 겪었답니다. 그 대가로 유럽 사람들이 설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기니 해안에서 나를 은화 열량에 팔아넘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우상들께 감사해라. 언제나 그들을 경배해라. 그분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실 게다. 너는 우리 주인이신 백인들의 노예가 되는 영광을 가졌으니 그로써 내 아비와 어미도 행복하게 해준 거란다. 아, 내가 부모님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개나 원숭이, 앵무새도 우리보다 100배는 덜 불행합니다. 나를 개종시킨 네덜란드의 우상은 일요일마다 내게 말하지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라고요. 저는 족보를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설교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게르만 출신의 사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도 인정하겠지만 이보다 더 끔찍하게 자기 친척을 부려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흑인 노예가 이 깡디드에게 자신들의 삶의 사연들, 노예의 삶의 사연들 얘기하는데 사실 뭐 유럽의 제국주의가 이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남미 아시아를 거의 노예화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지배의 패턴이랄까 지배 양식들이 지금까지도 뭐 크게 반복 변주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서 깡디드란 말 왜 낙관주의란 뜻인데요. 뭐 캔디드란 말 있죠. 영어 단어에 캔디드 솔직한 낙관적인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낙관주의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관주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낙관주의는 그 나쁠 때도 모든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광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상황이 아주 나쁠 때에도 가장 최선의 것을 생각해. 우리 막 희망 고문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현실에서 싸우고 자기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간 더 나아지겠지 하는 이 낙관주의가 깡디들은 이 말 듣고 나서 가장 나쁜 것을 최선이라고 보기는 광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시점을 지나고요.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쭉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거치면서 마르틴이라는 늙은 학자를 만납니다.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죠. 그래도 아직도 깡디들은 사람들 상식에 기반하고 있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틴이 깡디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보시면 신은 악을 행하는 몇몇 존재에게 이 지구를 내맡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은 악을 행하는 또 아주 독선적인 몇몇 인간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맡겨버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엘도라도는 예외로 치겠습니다. 나는 이웃 도시의 멸망을 바라지 않는 도시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다른 가문의 말살을 원치 않는 집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약자는 강자를 증오하면서 강자 앞에서 벌벌 떨고 강자는 약자를 털과 자기 살을 내다 파는 양들처럼 다룹니다. 100만 명의 살인자들이 조직을 이루어 유럽 대륙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뛰며 밥벌이를 위해 훈련받은 대로 살육과 약탈을 저지릅니다. 그것보다 더 정직한 직업이 없지요. 평화를 구가하고 예술이 꽃피는 듯이 보이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함락당한 도시가 참화를 겪는 것보다 더 심하게 탐욕과 고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은밀한 근심은 공공연한 비참함보다 더 잔인한 법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런 꼴을 너무 많이 보고 하도 많이 겪어서 많이 교신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르틴이라는 노학자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겪는 탐욕과 고민, 불안 등등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깡디드는 점점 더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장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여러 고민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지, 권력이란 무엇인지, 탐욕이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판글로스라는 또 중요한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판글로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권세는 아주 위험한 것이네. 이 말은 동서고금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권세나 권력이란 참 위험하고도 허망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아보의 왕 에글론은 하면서 쭉 이제 뭐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또 폭정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쭉 나열합니다. 예. 그러자 깡디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깡디드라는 소설의 핵심이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깡디드가 지구상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왔지 않습니까? 엘도라도라는 낙원에 가까운 세계도 보고 근데 거기도 사람 살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비참한 삶의 모습들도 보고 그러면서 또 역사를 쭉 잠깐 훑어보면서 고통스럽게 참담하게 죽어간 권력자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결국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꿔야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작은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이런 칭찬할 만한 계획의 뜻을 함께하여 저마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작은 농가에서 만납니다. 조그만 땅이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 사실 균핵공대는 추해지긴 했지만 빵과 과자를 훌륭하게 구워냈다. 파케트는 술을 놓았고 노파는 빨래를 맡았다. 등등 하면서 이 작은 농가에서 서로 독립적인 노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우리의 깡디드는 뭐 여러 가지 이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정원은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정말 열악하고 참 고통스럽고 힘들죠. 지금 요즘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우리 김 PD님이 정말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헬조선에서 탈조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누구의 땅이고 누구의 삶터인데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의 정원이죠. 예. 정말 이 자유와 평화가 넘치고 생명이 노래하고 그리고 정말 노동이 아름다운 대우를 받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저들이 저렇게 확스럽게 군다고 해서 이곳을 떠난다거나 여행한다고 해서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없을 겁니다. 더 나은 곳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깡디드의 이 말을 근거 없는 그 광신에 가까운 낙관주의를 뿌리치고 정말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끌어낸 결론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우리가 가꿔야 한다는 이 깡디드의 발언 같습니다. 예. 남들에게 맡겨둘 게 아니죠. 우리가 저항할 때 저항하고 싸울 때 싸우고 개입할 때 개입해야 비로소 우리의 정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정원 다 내주고 다른 데로 간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깡디드의 긴 여행의 끝에서 발견한 이 말을 즉 우리의 정원은 우리가 가꿔야 한다는 이 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 우리의 정원이었군요. 예. 아니, 그분의 정원인 것 같아서, 예. 네, 그분의 정원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분의 정원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정원도 아닙니다. 그렇게 정원을 망치고 개판으로 만든 사람은 정원을 소유할 자격도 없고, 정원에서 함께할 자격도 없죠. 예. 정원을 함께 가꿔야 하는 것이고, 예. 우리의 정원을 우리가 우리의 삶터로 아름답게 가꾸는 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원을 파괴하려는, 이 정원을 망치려는
이 정원의 살충제로 가득 차게 하려는, 그리고 어떤 독설로 이 정원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들과 저항하는 게 사실은 이 정원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첫 행위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그런데 최순실은? 예, 방송으로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다른 책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이 정원을 파괴한 자들의 최후는 예. 아마 그 대가를 예. 톡톡히 받을 겁니다. 예, 톡톡히 받는다. 예. 네. 그 동시에 정원이 망가질 때까지 정원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아마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예. 역사의 정의란 살아있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정원, 우리의 이 터전을 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예. 이 볼테르에 얘기하면은 톨레랑스와 더불어서 관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관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할 때, 소통이 가능할 때 관용이지, 예. 모든 상식선을 벗어나는 독선까지도 관용하라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건 우리가 상대론 얘기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예. 흔히 히틀러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인류의 기본적인 성정들이나 모든 것들을 파괴한 것까지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관용의 벽성과는 거리가 먼 것일 겁니다. 최저선의 관용은 상식을 기초로 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볼테르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서 당연히 그렇게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상식을 넘어서는 관용은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광기에 편승하는 것이고 독선과 독재에 편승하는 것과는 다름없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일파 혹은 구조악 이런 것과의 톨레랑스는 톨레랑스가 아니다. 아, 그럼요. 그건 톨레랑스일 수가 없고 예. 이 톨레랑스를 빙자해서 그 안에 편승하는 그 흐름을 편승하는 것이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다른 기회에 제대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사제, 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그래서 삶 그 자체가 현대사인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지난 겨울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악마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사제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펴낸 책인데요. 악마기자 정의사제.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죠.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한칸님 정답 기업은행. 네, 맞히셨습니다. 수출입은행 또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골라달라 했는데 기업은행이 맞죠? 중소기업은행.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부를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니 제가 그동안 너무나 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로즈마리 7호님 역시 기업은행 맞히셨습니다. 제주 성산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주 곳곳에는 매일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앞에도 말이죠. 하하. 제주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가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피바 퀴즈 정답자 만나겠습니다. MS의 오너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빌 게이츠였지요. 나라라 병아리 구구님이 맞히셨습니다. 어느새 정치가 개그가 됐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투네요. 새누리당 왜 이 모양일까요? 이런 글 남기셨습니다. 케나즈님 빌 게이츠 맞히셨고요. 이은재 의원의 국정감사 동영상을 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고1인 아들도 한심한 질의 내용에 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은재 의원에게 고마운 점도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우리 아들의 정치인 보는 눈을 키워줬으니까요. 네, 다음 총선에는 우리 아들도 투표권이 생깁니다. 네,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뿌듯하시겠고요. 네, 자, 두 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피박 퀴즈 정답자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만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같이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김두한 의원에 이어서 야인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여류 협객 야인 은재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삿대질이 매력 있는 야인 은재님,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격동의 국회를 주먹 하나로 개척해온 야인 은재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 종북 좌파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편을 1분이라도 보셨다면 박사급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반동분자들이 국회에서 귀를 펴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다 저의 공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해산되고 그 흔적조차 없는 깃발만 나부낀 통합진보당의 수괴 이정희도 멱살을 잡히며 저의 유도 실력 앞에서 완벽하게 제압당했지요. 그런데 저의 활약도 이제는 약발이 다 했나 봅니다. 국민들이 빨갱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저를 멍텅구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조희연은 MS 오피스를 공개 입찰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패한 조희연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빨갱이 수괴를 빨갱이라고 욕해도 3천만 원 물어줘야 하는 세상. 빨갱이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설치겠다고 주장하는 세상. 리베이트를 리베이트라고 했는데 멍텅구리라고 조롱을 하는 세상. 네,
이 선생님, 세상을 다시 우병우 아들 운전병의 코너링처럼 자연스럽게 우향으로 코너링 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야인 은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같이 내가 친박 돌격대다 이렇게 자처하면서도 야인 은재님처럼 육박전까지 불사하는 협격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죄다 이빨만 터는 이런 김진 퇴출 같은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허당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고생하신 야인 은재님이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가 우향우하는 방법,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를 팔고 있는데 이건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 거래다 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너 빌 게이츠를 체포해서 거의 살아서는 못 나올 징역형과 천문학적 규모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MS 워드를, 또 MS 파워포인트를, 그리고 MS 엑셀을 부당 지원하느냐? 혹시 MS 워드 사장이 빌 게이츠 아들, MS 파워포인트 사장이 빌 게이츠 딸, MS 엑셀의 사장이 빌 게이츠의 숨겨둔 아들, 이런 거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또 MS 워드는 왜 MS 워드만 쓰고 싶은데 MS 파워포인트, MS 엑셀을 끼워 파느냐? 이건 부당 거래 아니냐? 라면서 MS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토종기업인 한글과 컴퓨터도 무사하지 않게 된다고요? 한글하고 한컴 타자기 사이에 내부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야인 은재님이 1983년부터 컴퓨터를 썼다고 하셨죠. 근데 당시 컴퓨터 수준은 한마디로 타자기 정도인데 이렇게 된 바에는 좀 더 세게 부를 걸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 타자기가 발명된 것은 1913년인데 1952년생인 야인 은재님 태어나기 훨씬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타자기, 컴퓨터를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돌잔치 때 컴퓨터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야인 은재님을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러겠습니까? 네, 1살 된 아가가 어떻게 컴퓨터를 드냐고요? 야, 이 깡패야! 국회에서 막말하고 폭력 행사할 때부터 알아봤지, 이 깡패. 너는 멍텅구리라서 그랬다고 치자. 도대체 네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9명은 도대체 뭐하는 종자들이냐? 너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이 준비한 국정감사가 고작 그따위냐? 그래 놓고서는 국민이 의원실에 전화해서 수준 낮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따지니까 끊어 임마? 국회의원직이나 끊어!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국민이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도 끊어 인마 이렇게 대답하는 야인 은재님 의원실에 이 노래를 헌정합니다. 미나가 부른 전화 받아.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 잠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